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강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으로 보는 주요 소식입니다. 시민단체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투기자본감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뒤에서 대표가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써주는 대신에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어제 충북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LG가 바이오 화장품 2차 전지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향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2만 7천여 건도 중소기업 및 벤처와 공유하겠다고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화장품 한류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가시죠.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솔깃한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1%대 주택담보금리 대출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7년간 1% 금리로 싸게 이자를 납입할 수 있지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1위 1비라고 나오는데요. 1위는 바로 낮은 금리. 1비는 뭘까요? 1비는 바로 오른 금액만큼 은행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향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해부는 고스란히 대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사오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CEO 스코어라는 곳에서 기업의 별, 임원들이 언제 나이에 퇴직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54.5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대중공업이 가장 늦은 나이까지 임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LG가 가장 51.4세 임원들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보시다시피 자사주를 매각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농어촌 공사의 농지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유한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땅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할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고가도로에 부딪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승객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창원에 사는 한 50대 주부가 로봇 청소기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은 로봇 청소기를 분해해서 청소기 안에 엉켜있던 머리카락을 무사히 빼냈다고 하네요. 불치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치료법이라며 환자들에게 소금물 관장을 한 목사 부부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대장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야구선수 최동원 씨도 이 소금물 관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최동원 씨의 사망에 이 불법 관장이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시중에 홍삼 농축액 20개 제품을 분석을 했더니 효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최대 7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골든타임 귀농 돕는 농지연금, 이 얘기부터 이상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지방에 땅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죠. 네. 특히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귀농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퇴 이후 귀농, 귀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고 있나요?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계속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힐링 바람이 불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뿐만이 아니고 20, 30대 젊은 창업농이나 40대, 50대 귀농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귀농 귀촌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내려가서 살 생각을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땅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도 좀 땅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작년이 거의 토지 가격 상승률이 1.96% 아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만큼 땅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 대표님 나오셨지만은 귀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땅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기면 그 은행에서 이 땅이 없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마치 돈처럼요. 그걸 또 대출을 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땅을 가지고 은행이 있어서 응대 임차하는 이런 편의도 봐주고 있고 이 다양한 각도로 땅이 없다고 할지라도 좀 귀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귀농하는 분들을 위한 농지연금이 최근 인기라는데요. 어떤 겁니까,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뭐 반드시 귀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기보다도 네. 농촌 주민들의 노후 대책으로서 거의 뭐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로 바꾸고 또 기준도 두 사람이 6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 한 사람만 65세 네, 이상이면 되게 네. 이자율도 낮추고 가입비도 없애고 이래서 가입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주 반응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어른이 가입을 한 뒤에 네. 자녀들 중에 특히 며느리가 이게 와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거꾸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네. 농지연금에 드시라고 권유를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지연금 보니까 현화 지금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은 돈이네요.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재 이 농사 짓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보통 주택연금과 달리 이제 농지를 이제 신탁을 하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도 농사를 짓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연금도 받고 실은 경작을 통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일거양득이군요. 예,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은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게 생각해보면 주택연금인 것도 네. 같아요. 농지연금은 계속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일각에서 보면 주택연금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인기 많이 하잖아요. 줄어들었어요. 예, 예. 실은 이게 되겠어 하다가 2010년, 11년, 12년부터 뭐 연간 5천 명씩 가입하면서 확 인기를 끌었는데 네. 최근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이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최초 설계했을 때는 이 주택이 가격을 평가를 할 때 연금을 주려면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 이상 2%, 한때는 3%까지 오르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이 설계를 짰는데 2012년 이후에는 안 된다. 이 설계 자체가 네.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쫙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금액이 뚝 떨어지니까 이럴 바에야 왜 주택연금을 들어? 그러면서 많이 좀 시들해진 상태입니다. 네.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 같은 한국 농촌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해외 농촌을 위한 활동을 더 늘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 지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이나 농촌 개발이 아주 최우선 국정 과제들로 하고 있고 우리 네. 한국의 경험을 아주 굉장히 바라고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에 특히나 관심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원래 사실 그 한국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한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류의 원조. 예. 네. 이 새마을 방식의 농촌 개발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지원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농어촌공사는 67년부터 32개 나라에서 120여 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14개 나라에서 24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주로 수리시설 같은 농업 인프라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 방식의 농촌 개발 그것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뭐 미얀마의 공동 농장을 구축하는 작업 벌이고 있다고. 금년에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새마을 방식의 농촌 개발이 미얀마에 지금 거의 2천만 불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면 한국 농촌이나 한국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게 있습니까? 우선 첫째 그 해외에
저 프로젝트를 대형 수주를 하면 그게 수출과 같은 효과가 있죠. 부가가치 창출도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진출할 때 민간 기업이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이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 발전이라든지 네. 시장 개척이라든지.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위상 제고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작년에 해외 사업 저희 공사 매출이 390억인데 네. 그전 5년 평균 76억에 비해서 5배 늘어났습니다. 5배요. 현재 필리핀이나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아프리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5박 6일 동안 제가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평균 우리 공사 매출의 20%까지 약 2천억 수준까지도 늘리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귀농, 귀촌 요즘에는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농지연금과 또 해외 지원 사업 등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상부 농어촌공사 사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광주 아파트의 옹벽이 붕괴되면서 차량 수십 대가 지금 매몰되는 사고가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좀 깜짝 놀랐었는데 네. 타이완에서는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고가도로와 충돌을 해서 추락을 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많아 피해는 더욱 늘어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보시죠. 균형을 잃은 비행기가 고가도로와 충돌한 뒤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비행기와 정면 충돌을 겨우 피한 택시는 비상등을 켠 채 그대로 멈춰섭니다.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우고 타이페이를 출발한 푸싱 항공 소속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공항 근처 고가도로를 들이받고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거꾸로 뒤집힌 채 고리 부분을 뺀 동체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소 2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15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这小孩是安全的，安全的，小孩安全的，哎，小孩当时已经从机身出来了，在河边用那个救生艇在那边待救。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승객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운행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최신 기종으로 현지 언론들은 항공기 기장이 추락 직전 관제탑에 엔진이 고장났다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탑승객 중 30여 명이 중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네, 이 얘기 하기 위해서 김태현 변호사, 김민재 경제부 기자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죠. 네,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이 간간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영상 보니까 굉장히 아찔합니다. 네. 사고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추락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하나는 항공사의 어떤 무리한 운항 그리고 기체 점검 부실 가능성이 두 가지의 이제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여객기가 이제 동체 옆으로 90도 이상 지금 그 배면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근의 어떤 그 고가도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우, 이게 벌써 뭐 보이네요. 예. 지금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조종사가 기장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종관에 놓지 않고 그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좀 끝까지 피한 것으로 흔적이 보인다 이러면서 지금 아찔한 화면과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정확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비행 추락 장면을 찍은 게 그 따라오던 차의 블랙박스인데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상 충돌할 뻔했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장이 어쩐지 이렇게 비행기가 기우는 게 기장이 이제 저거 보니까 마지막에 뜨자마자 관제탑에 교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비행기 한쪽으로 기운다고. 네. 기장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인명 참사를 뭐 비행기 있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됐지만 어찌됐건 간에 잘못 부딪혔으면 그 아파트나 고가도로에 있는 차들까지도 전부 다 큰 피해가 날 뻔했는데 그거는 막은 거는 참 대단한 것 같네요. 근데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저기 비행기가 네. 얼마 안 된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바로 저가 예. 비행사 항공
푸싱 항공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 운항 자체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저 비행기 네. 자체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가 1년밖에 안 된 건데 어떻게 저게 아무리 저가 항공사라도 기체 결함이 있는지 오래되면 낙후된 비행기인데 아닌데 네. 경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참 그런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했고 영업 실적도 좋고 마침 뭐 오비락격으로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사도 이제 도입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과연 현황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보시죠. 출범위에 이제 국적사 이용 항공 여객 추이를 보면 연평균 6%의 성장을 보였어요. 굉장히 고속도의 성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최근 주가를 보면 알 텐데요.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 상장된 게 TA 항공사라고 있는데 네. 최근 한 1년 반 동안에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의 급등을 한 상태인데 물론 네. 저유가에 대한 뭐 혜택도 있었지만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이 푹싱 항공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푹싱 항공사는 일단 대만의 3위에 해당하는 되게 큰 민간 항공사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 트랜스 아시아라는 저가 라인이 이번에 이제 사고를 내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구조가 있죠. 굉장히 예, 많죠. 대한항공이라면 네, 기내어가 그렇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 항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 보면은 저가 항공사가 태동 자체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라는 게 정해진 라인에 한 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사고 위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출혈 경쟁입니다. 이 네. 저가 항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더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러면서 당초의 목표를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가 항공이라서 뭐 위험한 건 안전하지 아닌데. 않다, 예.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 성립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대만에서 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출혈 경쟁이 좀 많이 심한 것 너무 같은데 심합니다. 서비스 예. 경쟁 뭐 그러면서 약간 운임이 조금 낮아지는 네. 뭐 정말 땡처리 하듯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일본까지 봤더니 3만 원, 4만 원. 네. 그러니까 10만 원 안쪽에 일본 요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12장씩 이렇게 네. 핫딜이라고 해서 떠서 판매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가 항공사라는 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갔다 오는 건데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됩니다. 네. 심각해지죠. 네. 좀 안전관리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비용 낮추는 게 사실은 서비스 비용이 약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스튜어디스들도 뭐 그냥 원래는 이렇게 정장 입힐 거라 청바지에다 모자 씌우고 그렇죠. 밥 안 주고 뭐 콜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를 낮춰서 운임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임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안전관리 비용을 낮추는 형태로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맞춘다고 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출혈 경쟁이 소비자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좋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것이냐.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볼게요. 제목이 지금 주인 잡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어제 아마 이 기사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청소기 좀 요즘에 인기라서 네. 집집마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 좀 먼저 보실까요? 좀 황당한 뉴스라고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보시죠. 자, 지금 119 구급 대원들이 지금 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로봇 청소기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로봇 청소기로 엉켜 들어간 건데 기사 읽어보니까 주부는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청소를 하고 있던 로봇 청소기가 와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엉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것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봉변을 당한 거죠, 진짜로. 네, 보도 내용은 좀 제목들도 좀 재미있고 황당한 뉴스라고 하지만 저거 되게 아찔한 뉴스거든요. 사실 네. 저 그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됐으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로봇 청소기라는 게 사실 편리함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지 저렇게 바닥에서 주무시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저 사용자는 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흡입력이 대단한가 봐요. 자동 청소. 네, 로봇 청소기가 생각보다 흡입력이 대단해서요. 그 주변 지나가는 먼지나 이런 그 구석진 곳에까지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좀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흡입력이 좀 세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네티즌들은 어느 회사 제품이야 막 네. 추적하고 있는데 예.
소방서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 지금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뭐 국내산인지 국내 회사인지 아니면 뭐 중국산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5쯤엔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 로봇 청소기 나올 땐 굉장히 고가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요즘에 고가입니다. 저가 상품도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이 많이 커졌나요? 이게 상하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양극화가 좀 되는 것 양극화가 같아요. 심하죠. 좀 아직도 비싼 좋은 건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지고요. 네. 심지어 3만 원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동 구매로. 예, 그래요. 그렇군요. 국내에서 로봇 청소기는 어쨌든 매출은 정말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보면 뭐 574억 원까지도 지금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네. 오늘 이 뉴스 보시면 약간들 많이 주의하실 점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건지 모르겠고 왜 네.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로봇 청소기 저게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아니 왜냐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켜놓고서는 잠깐 누워서 주무셨다는 거냐 쉴까 하다가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이렇게 다닌 건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몸 쪽으로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이니까 네. 머리카락 로봇 청소기가 그게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청소 대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저게 사용상의 일단은 저 주부의 사용상의 부주의지 저거 자체의 결함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로봇 청소기가 더 많이 팔릴 그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게 과연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켜놓지 않았다. 켜놓지 네. 않고 내가 자는데 지가 혼자 작동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저 결함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갔다. 그것도 결함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제 주장대로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왜냐면 머리카락이니까 충분히 그 청소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로봇 청소기 켜놓고 머리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누워 계신 분이 약간의 그런데 사용자가 그런 주의가 있지 것도 않을까 있잖아요. 생각도 로봇 드는데요. 청소기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일단 돌려놓고 네.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청소는 알아서 해라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는데 바닥에 그러니까 거실에 누워서 잘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소는 로봇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누워서 자니까 굳이 그걸 또 사용자의 과실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아마 예. 그 사용상의 어떤 부주의한 저는 로봇 청소기 안 써서 모르는데 그 사면 뭐 부주의한 거 있잖아요. 뭐 콘센트 손으로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아마 저것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주부들이 틀어놓고 다른 데다 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바로 로봇 청소기가 와서 발에다 이렇게 딱 부딪히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죠. 그 사실은 그 사람의 그게 전혀 거의 가까이 와서 청소할 거 하고 피해가는 건데 누워 있었다. 거기다가 아주머니들 머리 이렇게 긴데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로봇 청소가 충분히 와서 그거는 이거 내가 빨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사용상의 어떤 과실이 좀 있지 않을까. 저 아주머니께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제품이 굉장히 어디 건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 시스템이 그냥 빨아만 들이는 게 아니라 센서가 있어서 앞에 이 장애물들을 다 관리하면서 피해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내 아까 자료화면 나왔는데 그건 자료화면이고 저게 그 해당사의 제품은 아닙니다라는 걸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아마 소송 문제나 이런 것도 이럴 수는 나올 있어요. 수 그러니까 있겠죠. 물건 벽이 이렇게 있으면 로봇 청소가 갔다가 부딪히니까 그 직전에서 이렇게 틀잖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가다가 알겠습니다. 몸이었으면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몸까지 네. 가기 전에 머리카락 먼저 있으니까 빨려 틀은 거죠. 피해자가 소송을 한다면 거기서 드러나겠죠. 네. 예. 네,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로봇 청소기가 사람을 잡을 뻔했는데 또 한 가지 이 소금물 관장으로 암을 고쳐주겠다라고 했던 목사 부부가 지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허가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소금물 관장으로 암을 고친다.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급박하니까 잡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죄질이 진짜 안 좋은 거죠. 저는 네. 어저께 제 종합뉴스에서 화면을 봤는데 딱 생각을 해. 유병헌 생각나도 옛날에. 유병헌. 유병헌 뭐 대장 세척기 팔고 막 이랬잖아요. 신도들 모아놨고. 네, 예. 그렇죠. 저 사람도 목사 부부거든요. 그렇죠. 그럼 종교인이 저렇게 하면 신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나 말기 암인데 우리 목사님이 관장하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신도가 안 하겠어요. 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 사기도 되고 지금 입건한 죄명을 보니까 사기도 되고 의료법 위반. 그건 뭐냐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너를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너 말기 암인데 이거 소금물 관장만 다 난다? 그래서 사기죠. 의료법 위반이죠. 그래서 입건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피해자 지금 나오잖아요. 자막에 수천 명 있다고 얘기하고 1인당 120만 원씩 받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그거를 오히려 보듬어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네. 더 어려운 처지로 몰아간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건 정말로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뭐 무쇠팔 투수라고 불렀던 네. 초란 투수, 한국 시리즈 4승을 했던 고 최동원 선수가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네.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 A 목사가 7년간 아마 이 시술을 해왔던 것 같아요. 910일짜리 캠프를 7년간 유지해 보면서 어제까지 나온 이제 피해자 신고가 수천 명의 피해 액수가 40억이 나왔는데 오늘 아마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가. 그래서 바로 신고 들어온 게 고 최동원 선수도 말기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9박 10일 캠프에 참가를 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참가를 해서 일단 관장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캠프 9박 10일 동안 먹는 게 소금하고 간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9박 10일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피해자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최동원 선수가 지금 벌써 사망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소금물 관장 뭐 이런 것과 연관했더라도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의료가 아니겠죠. 이건 의료가 아니니까 무허가니까요. 이렇게 가능성,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못 밝히죠. 예. 사실은. 왜냐면 저게 이제 최동원 선수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래서 최동원 선수 사망한 지 4년 됐고, 예. 이미 사실 뭐 다 시신은 다 매장이 돼서 지금 그렇게 그렇죠. 됐을 거고,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뭔가 심정적으로는 소금물 관장을 했기 때문에 대장암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도움 주지 않았다는 게 해가 된다는 거랑 같은 등식에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입증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유족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 어떤 사망의 책임을 그쪽에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그 들어간 돈이 있으면 그거는 받아낼 수는 있죠, 손해배상으로.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다른 그 과거에도 이런 무허가 의료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이게 결국은 그런 간절한 것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을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 그럼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기암 환자들이 그런 불법 의료행위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일반 병원, 정상적인 병원에도 손을 놓은 환자들이거든요. 그냥 병원 가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누가 저걸 하겠어요. 나 이제 갈 데가 없다. 나 말기암이고 나는 중풍이고 더 이상 일반적인 양방, 항방에서 처리가 안 된다더라.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민간요법을 할 수 있대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저 네. 소금물 관장제 저거 화면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죠. 관장한다는 게 예. 본인이 하는 것도 싫은데 누가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저거 치욕스럽겠어요. 그런데 저걸 9박 10일 동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는 최후 마지막이야.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나 절박한 심정으로 온 건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거를- 파렴치한 범죄라고 그럼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말 사망한 최동원 선수가 소금물 관장까지 막판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네. 2주. 2주 정도 2주 남았죠. 좀 못 남았죠. 아마도 설 선물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 얘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삼, 요즘에 좀 홍삼 농축액 많이들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홍삼 농축액 이 제품들을 한 20개 정도를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뭐 인삼을 먹었을 때 이런 효능을 기대하는 뭐 혈액 흐름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이거 성분을 검출해봤더니 함량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빼고 다 식약처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성분의 함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19개 제품은 거의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인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한 100g당 37,000원 정도 하는데 어떤 거는 100g당 27만 원이 넘으니까요. 한 8배 가까이 되는 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그렇게 큰 차이가 큰 납니까? 차이가 나는 그렇네요. 셈인 거죠. 그럼 이제 고를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홍삼 제품을 고른다거나 할 때. 이제 이거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정관장에서 해명 보도자료 나온 것 같아요. 이 정관장이 거의 시장 점유율 그렇죠. 1위고 네. 27만 원 아닙니까? 100g당? 예. 그 발표를 봤더니 이 진세노사이드, 인삼 사포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다고 해서 면역력과 모든 이게 홍삼 좋은 게 아니다. 제품의 질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하나 냈고 홍삼 농축액이라는 그러니까 농축 비율이라는 게 또 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사포닌 외에 네. 뭐 이런 두 차원에서 이제 27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거야말로 저기 뭐 의료 누군가가 와서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을 더 많이 하면 비싼 제품이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관장 쪽에서는 있고 이 사포닌만 띄어내가지고 진세노사이드만 띄어내가지고 평가한다는 자체도 과연 이게 면역력 항진과
어떤 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고 이 조사를 실시한 측에서도 아마 이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제품, 뭐 적게 들었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준을 함량하니 안 하냐. 근데 저도 이 홍삼 농축액 아이들 때문에 좀 구입을 하거든요. 네. 뭐 아까 정관장의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구입할 때 이 진세노사이드가 어떤 성분인지 제대로 모르지만 좋다니까 많이 들었나 하고 찾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업체 측도 약간의 광고를 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예. 사실은 홍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양제 홍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아까 그 화면 보고 굉장히 아침부터 당황했거든요. 아니, 내가 저 정관장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었단 말인가. 예. 아니, 그럼 정관제부터 해명 자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소비자는 저 입장에서 딱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 그럼 진소노사이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치자. 네. 그럼 니네 거 왜 비싼데? 뭐 녹용 들었냐? 뭐가 들었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자기들이 비싼가를 정확하게 소비자들 알려주고 선택을 받게 하는데, 물론 가격을 정하는 건 업체 자유인 것이죠. 가격 경쟁이니까. 그럼 본인들이 왜 저렇게 5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저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이 논란이 좀 사고로들고 저처럼 억울한 소비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끝으로 소비자 이분 조사했던 시민 모임의 마지막 멘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기보다 제품 가격과 섭취 편의 등을 개인적으로 고려해 홍삼 제품을 구입하시라. 이런 아. 조언을 마지막에 당부를 했네요. 네, 결론은 그건 것 같네요. 비싼 게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입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오늘의 골든타임 내용들 좀 짚어봤고요. 돈 버는 비법, 손재원 아나운서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 갈 때 돈을 아끼는 법입니다. 올해 설 연휴엔 이틀만 휴가를 내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여행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여행 갈 계획이라면 환전보다는 신용카드가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에서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럽 유로 등으로 환전할 때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1.7에서 2%. 반면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는 이보다 3~4배가 높은 6에서 10%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현지에서는 나라에 상관없이 해외 이용 수수료가 2%대로 고정돼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데요. 한국 돈 100만 원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돈으로 은행에서 바꿀 경우 환전 수수료는 평균 8만 원 정도지만 카드 수수료는 4분의 1 수준인 22,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환전과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꽤 차이가 많이 나죠?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내일은 더 솔깃한 돈 버는 비법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바라본 이슈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이양수 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시작한 증세 논쟁에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네. 드디어 포문을 다시 한번 맞불을 놓았습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증세와 복지 축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존 입장을 바꾼 걸로 봐야 되나요? 조금 이제 여지를 열어놨죠. 그러니까 뭐 국회가 합의한다면,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국회가 합의한다면 정부가 안 따를 방법은 없죠. 정부의 정책안도 국회에서 거부한다면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열어놨는데 어찌됐든 큰 흐름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무상 시리즈로 표현되는 복지 논쟁 시즌 1은 끝이 나간다. 네. 두 번째는 누가 더 돈을 낼 것인가. 네. 아,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수도 있겠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꼈죠.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정세 논쟁이 되는 것인데, 최 부총리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이제 보는 게 세출 문제부터 좀 합리화하고, 정세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겠냐, 뭐 이런 지금까지 반복된 얘기인데,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 뭐 정부가 안 따를 방법이 있겠는가 하니까 지극히 원론적이면서도 뒷문은 조금 열어놨다는 측면에서 정세 논쟁은 앞으로 좀 더 가열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네. 네. 이 워딩을 갖고 해석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뭐 반대했다. 그래서 당청 갈등이 깊어질 거라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정책 변화의 단초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은 정부의 기조죠.
그게 쉽게 바뀐다고 뭐 대통령이 얘기도 안 했는데 장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요. 뭐 그건 뭐 총리나 뭐 전체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로 그냥 간다. 그런데 국회에서 워낙에 완강하게 거짓말 아니냐, 왜 거짓말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최후의 마지막 마지막 수단이다. 최후의 보루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후퇴한 그런 모양새인지 뭐 어떤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그 정부가 생산하는 물건을 네. 정당은 국민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게 선거죠. 네. 그럼 정당의 고민은 뭐냐면 정부가 팔아라고 준 상품 이게 네. 소비자한테 팔리겠네 문제입니다. 정세 아니다. 정세 맞다 소비자는. 예. 네. 이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당은 세일즈맨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거부합니다. 재미난 비유군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당신 주머니에 돈이 나가니까 정세 맞네요. 네. 그럼 그걸 경제학적으로 아주 정치한 용어로 정세냐 아니냐 논쟁할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고 물건이 비싸졌으니까 네. 인상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당심인 것이고 네.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또 움직일 수는 없죠. 정책 기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가장 간격이 있는 거죠. 이슈가 됐던 게 결국 연말정산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증세 아니냐라고 국민들 많이 생각하는데 최 부총리 강하게 여기에도 반박을 좀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감세 효과가 있는 패키지다. 세부담이 그 고소득층에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예, 자, 저소득층에는 이번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때 이번에 네, 연말정산으로 9,3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났지만 네. 근로장려금 뭐 등등으로 해서 감세, 신설된 세제로 감세가 됐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제학을 전공하고 행시 출신인 관료 출신의 최경환 부총리 말에서 보면 재정학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말하면 맞죠.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높이는 건 증세다. 저에게는 최경환 부총리 아마 인사청문회도 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증세에 물으니까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의 증세는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료들 입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나한테 들어올 게 안 들어오면 그게 바로 증세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느끼는 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그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그 무상복지와 어떤 증세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어젠다를 지금 새누리당의 그 당대표 원내대표 던졌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의 결단을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고 보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에서 무상복지를 줄인다. 세금을 올린다는 말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에서 우리는 높이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이 논의는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과 신뢰의 정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공약에 대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국민에서 사과하고 수정안 던졌거든요. 뭐 이명박 대통령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한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야. 3년 동안 할 거야라고 해서는 나라 망합니다. 글쎄요, 망할지 안 망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증세 논란이 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결손액이 2012년에 우리나라 이제 세수 결손액이 2조 8천억이에요. 네. 그 다음에 2013년에는 8조 5천억으로 늡니다. 급속하게 늘었군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급기야 10조를 넘어섰어요. 네. 그럼 이게 전부 다 매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거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그럼 국가의 빚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걸 후손한테 그런 빚을 물려줄 것이냐. 결국 이래서 이제 증세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 그 걷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사실은 그 세수 대비 복지 예산 비율 이게 4%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10년에는 근데 지금 10%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노무현 정권이 뭐 다들 많이 잘못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화두를 사회나 국가에 던져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까지 늘어났고. 근데 아직도 그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뭐 무상복지가 뭐 보편복지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유럽은 한 30% 정도 되고 미국도 복지는 잘 안 돼 있는데도 16%에서 19%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지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세수는 줄고 있다. 결국은 증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여당 정치 지도자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그와 비슷한 자료를 냈고 있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지금 아주 힘주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청와대로서도 사실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경제난이 되다 보니까 법인세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안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계속 그렇게 가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경환 대표도 그럼 국회에서 한번 정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느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그다음에 정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다음에 대선 공약만 135조가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파트너십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과거에는 파트너가 아니었다면 수직적 관계 아닙니까? 청와대가 오더를 주면 당이 실행하는 구조인데 당이라는 것은 지구당이 있고 매일 국민들을 만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오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는 거고 9,300억 문제만 하더라도 최경환 부총리가 뭐 장려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세가 아니다 했는데 당장 9,300억이 7,500만 원 그거 연말 정산했을 때 유리지갑인 셀림의 내주문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9,300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뭐 법인세를 올려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국민적 합의가. 국민적 합의가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나겠죠. 분열이 일어나면 또 다른 프레임, 국민 행복 시대라. 국민이 행복하지가 않죠, 지금. 그러면 대전제 취임식 때 얘기했던 국민 행복 시대와 정세 없이 복지라는 프레임이 살짝 무너진 것이죠, 이거.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충돌하고 되겠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부정적인 뭐 개파 갈등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바람직하다. 특히 여권 내에서 과거에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여권 내에서 당과 청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보기 힘들지만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논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과 청의 다른 목소리. 최경환 부총리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여권에서조차 이 증세 없는 복지 수정 요구가 나오자 현 정부의 복지나 증세를 언론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입으로는 정세 없는 복지 이렇게 말씀을 올린 적은 없고요. 그거를 언론이나 또 해석을 하면은 그게 정세 없는 복지로 그 얘기 아니냐. 뭐 정확하게 언론 탓을 한 건 아니네요. 저 질문이 아마 나성민 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최경환 맞습니다. 부총리가 이제 대답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인 얘기가 이게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정세 없는 복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역시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그 무상교육 어린이집 얘기 나왔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정교하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러니까 정말 재원과 그렇죠. 복지에 어떻게 황금 비율을 찾을 거냐는 앞으로 우리 10년, 20년에 를 좌우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 노인들 뭐 돈 나가는 거 20만 원, 30만 원 나가는 문제도 돈 많은 노인한테는 그건 하루 용돈도 안 되지만 예를 폐지를 줍는 노인한테는 정말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폐지를 주는 노인한테 10만 원만 더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 자체가 이게 이념적 문제가 좀 정교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선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 자금으로 기업이 망하거나 기업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업 회생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할 때 그냥 돈부터 주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구조 조정하고 아주 효율화하고 제대로 여기에 돈을 줬을 때 허투루 쓰이는 돈이 없다고 믿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기업에 돈을 주는데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 복지 프로그램도 과연 우리나라 지금 복지 프로그램이 과연 그 알뜰하게 잘 쓰여지고 있느냐. 그 시스템 먼저 알뜰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선후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당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 소장님, 근데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마 있습니까? 당원들도 당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가를 들어보셨나요? 아니, 나오신 분 아니요. 당가는 행사마다 당가를 틉니다. 당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외우지는 못하지만 들으면 저는 뭐 당원이 아직 이전 아니니까. 그러면 당간 다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 익숙하군요. 그럼요. 그런데 아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한테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당가 만들었다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당가 세워하면 아는 사람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아니죠. 저 새누리당은 당가를 당 행사, 지구당 행사, 도당 행사, 뭐 행사마다 당가를 틀기 때문에 당가를 틀더라도 그때 악수한다고 바빠가지고. 한번 단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새누리당 과거 뭐 몇 가지 한번 단가를 들어보시면 새누리당 갑니다. 새누리당의 노래라고 나오네요. 앞에 전주가 꽤 긴데요. 예. 다음은 한나라당 한번 들어볼까요? 옛 한나라당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나라당 단가입니다. 역시 좀 올드하네요. 네. 수강자만 이것도 약간 비장한데요? 예. 예. 새누리당 단가에 비해서. 예. 군가. 아, 이거 되게 군가 같은 느낌이네요. 나라를 책임질. 나라를 예. 책임질. 통합민주당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 굉장히 활기차네요, 이 노래. 아, 젊은 분위기네요. 네, 지금 뭐 당가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근데 왜 문희상 비대위원장 당가를 공개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하실 예. 날도 며칠 안 남았고 그다음에 당의 큰 중진이기 때문에 뭐 이분이 음악 선생님 하셨다고 얼핏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예. 뭔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 자문을 받아서 뭐 했다고. 저기 지금 화면에 단가가 원고가 악보가 나오고 있네요. 예.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당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전당대회 나온 두 분들이 뭐 과거 얘기해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계시니까 비대위원장인 문희상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당을 화합용으로 야 우리 이렇게 당가 만들어서 전당대회 때 노래 한번 힘차게 부르고 새 출발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공개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전 하나 궁금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에 출범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한 1년 정도 넘었을 텐데 그렇죠. 아직도 당가를 당가가 이제 없었다는 만드나요? 게. 그동안 당가를 네. 안 만들고 뭐 하셨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 보면 가사에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세계로 똘똘 뭉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 정말 이 똘똘 뭉쳐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 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이 세계로 미래로가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평상시에 어. 건배사로 네.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배사가 네. 가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당 자체가 똘똘 안 뭉쳐져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네, 표현해요. 한번 뭐 네. 말씀하실게요. 예.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그래도 이제 좀 꽤 긴 시간씩 이렇게 가는 당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가를 당원들이 좀 익숙하고 귀에 있고 그러는데 이 뭐 민주당은 이제 당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때마다 당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당가도 좀 익숙지 못하고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새누리당 당가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작살해서 재능 기부식으로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뭐 됐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가를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당 대표께서 이거를 직접 아니,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좋게 본 게 정치인이 이런 음악적 탤런트가 있구나라는 게 좀 신선했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도 신선해서 예. 오늘 아침 그 얘기를 근데 하고 있는 역대 거거든요. 대통령 중에 예. 음악적 재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아. 그는 직접 생활 노래를 작사 직접 작곡을 했다는 데 예. 있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혹시 대필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여동생이 음대 교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뭐 문희상 그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정말 그 작곡에 대한 능력이 정말 탁월한 건지 아니면 좀 동생의 조력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것도 좀 있고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지금 할 일 많고 당 선거 중이고 정신 없을 텐데 좀 한가하게 작곡 같은 거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좋은 면도 좀 있는 것 같, 신선한 면도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비판하는 측에서는 비판할 여지도 좀 있다. 근데 저 문희상 위원장은 정말 절절한 마음인 것 같은 게 아까 똘똘 세 개로 뭐 뭉쳐서도 있지만 아까 저 가사 얼핏 봤는데 가사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강물이 자유처럼 흐르는 거, 자유가 강물처럼인가? 그 DJ 대통령 잘 쓰던 말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밑에 그 얘기 지금 있어요. 나오네요. 저기 사람 사는 예. 세상 얘기 있거든요.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비대위원장으로서 1절과 예. 2절은 DJ, 3절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잘 썼던 예, 말이라고. 그래서 뭔가 그 본인이 정말 그 당 지금 박지원 의원과 누구야 문재인 의원한테 하고 싶은 절절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그래서 단가- 전대를 코앞에 두고 두 후보 들으라고 약간 그런 거 공개를 한 당연히 이유도 있겠죠. 있을 것도 제발 같아요. 좀 그만 싸우라고. 저 근데 단가를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예. 저 단가가 만약에 100년 정도 간다면 한국 정치가 굉장히 선진화된 징표로 봐도 좋을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단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단가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